컬렉터 대 컬렉터 휘트니와 구겐하임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정하윤 강연자님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컬렉터 대 컬렉터에 대한 강연을 할 정하윤이라고 하고요. 강연은 한 5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컬렉터 대 컬렉터라고 했을 때 지금 준비해온 컬렉터는 휘트니하고 구겐하임입니다. 둘 다 죄송해요. 마이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두 분 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들이고 둘 다 미술관을 설립한 작가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휘트니 미술관 뉴욕에 있고요. 그리고 패기 구겐하임 미술관은 베니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 제목을 컬렉터 대 컬렉터라고 붙였지만 둘이 경쟁 구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오늘 강연은 이 두 컬렉터들한테 배우는 컬렉팅의 철학 아니면 컬렉팅의 노하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컬렉팅을 혹시 하시나요? 미술 작품 구매하시나요?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매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컬렉터라고 얘기했을 때는 약간 MBTI 나누는 것처럼 한쪽 축에는 얼마나 미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그래프로 해가지고 뭐 자기의 타입을 좀 보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구겐하임하고 휘트니는 둘 다 아주 최상위, 돈도 너무나 많았고 지식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돈도 한 상위 0.0001% 정도 될까요? 돈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지식도 이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의 나와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컬렉팅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배울 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컬렉터들이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더 우리한테 좋은 점들을 많이 전달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거트루드 벤더빌트 휘트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875년부터 1942년까지 주로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조각가이기도 했고 후원자이기도 했고 미술관을 설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귀부인스럽다라는 느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875년 1월 9일에 뉴욕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성을 혹시 알아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벤더빌트 가문 하면은 철도왕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고 이 거트루드의 증조 할아버지는 뉴욕에 가시면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동상으로도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문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파리, 몽마르트 이런 데 다니면서 예술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뜬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은 본인 스스로가 조각가였다라는 데 있어요. 아트 스튜던트 리그 오브 뉴욕에서 미술을 공부했고요.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파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로댕의 크리틱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컬렉터 중에 미술을 진짜 본인이 열심히 하고 뭐 취미로 배우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자기 이름을 걸고 정말 작가로 활동했던 분들은 또 꼽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 휘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조각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것이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까미유 클로델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댕의 뭐 연인이자 조수이자 본인도 작가였던, 그치만 굉장히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던 그 여인을 떠올려 보시면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조각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귀공녀잖아요. 귀공녀로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조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거트루드 이 위트니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도 특이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다가 1896년에 결혼을 했고요. 세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엄마로서의 의무도 굉장히 열심히 끝까지 다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위트니가 어렸을 때 그 그림을 열심히 배울 때 했던 드로잉이에요. 마음에 드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조각을 할 때 이 거트루드는 사실적인 조각을 했었거든요. 인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조각을 했기 때문에 근육이라던가 골격이라던가 이런 식의 공부를 꽤나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01년에는 첫 번째로 공공조각 주문을 받았어요. 조각가들은 본인의 작품도 하기는 하지만 또 공공조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자 주문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은 힘을 쏟는데, 이때는 거트루드가 본인의 이름을 본명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더 정확히 말하면 성이 벤더빌트 가문과 휘튼이라는 가문이 너무 큰 영향을 끼칠까봐 이때는 가명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첫 번째 공공조각 작품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한 작품 하시겠습니까? 이 작품은 처음에 설치가 됐었는데 전시 이후에는 지금 소실이 돼가지고 저희가 볼 수는 없는 작품이에요. 근데 초기에는 이러한 작품을 했었고, 그리고 뉴욕하고 파리에 자기 스튜디오도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명으로 이제 점점 자기의 작품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이 저 작품입니다. 저런 작품 보시면 로댕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알아볼 수 있는 조각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의 거친 부분과 또 약간의 뭉뚱그려진 부분이 같이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살롱에도 입선을 하게 돼요. 이 당시에는 인상파 화가들도 그랬지만 파리에 있는 살롱, 프랑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공모전에 이름을 내야 이제 저 사람은 진짜 화가구나, 저 사람은 진짜 조각가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작품들을 내 가지고 입선을 하면서 진지한 조각가로서 점점 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도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동메달을 받기도 하고요. 약간 이집트 벽화 같은 그러한 느낌도 들죠. 정말 멋지게 예술가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개인전도 했어요. 근데 이때 예술을 하기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시대 배경을 살펴보시면 1916년 뭐 이럴 때는 전쟁이 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세계대전이 있게 되면서 거트루드 휘트니는 본인의 작업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부상병이나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거트루드 벤더빌트 휘트니 같은 경우에는 가진 자, 본인이 사회적으로 경제력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사회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열심히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도 그 본인의 지향점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 있으면서는 군인 드로잉을 되게 많이 그렸었어요. 그리고 그 드로잉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조각을 만들기도 되죠. 그래서 1919년에는 뉴욕에서 개인전을 선보입니다. 지금 조각을 하고 있는 거트루드 벤더빌트 휘트니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뉴욕에 와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전쟁 중에 봤던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되게 크게 공공조각 같은 것들도 만들어요. 뉴욕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개인전도 하게 되고요. 시카고에서도 개인전을 합니다. 대개 파리에서 만들었던 작품들을 가지고 이제 개인전을 열게 됐어요. 이런 식의 작품들이었습니다. 뭔가 막 추상으로 향한다라기보다는 계속 우리가 뭐를 만든 것 같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구상 조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 또한 거트루드 벤더빌트 휘트니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만들었고요. 지금 3명의 사람이 보이시고 그때 처음에 이렇게 선보여졌을 때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워싱턴에 있는 조각이에요. 타이타닉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추도하기 위한 그러한 조각이고 가시면 역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거트루드 벤더빌트 위트니는 후원자이자 컬렉터로서의 역할이 정말 컸지만 초반기에는 조각가로서도 아주 열심히 굉장히 진지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형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조각을 했습니다. 보통 일은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이렇게 큰 조각을 의뢰받아서 한다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텐데 열심히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후원자로서의 역할도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점점 후기로 갈수록 조각을 본인이 직접 조각을 하지는 않고 예술의 후원자이자 컬렉터이자 미술관 운영자이자 이런 식으로 더 활약을 하게 돼요. 1913년에 뉴욕에서는 중요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모리 쇼라고 하는 우리가 현대미술사를 할 때는 꼭 언급을 하는 전시회였는데 이때 이 전시를 후원했던 것도 휘트니였습니다. 그때 제일 유명했던 선보여졌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지금 보시는 듀샹의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나부라는 작품이지요. 그리고 휘트니 스튜디오 클럽도 설립을 합니다. 여기는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나라식으로는 다방 아니면 뭐 파리식으로는 카페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뉴욕에 이런 것들을 스튜디오를 만들어요. 그래서 돈 없고 갈 데 없지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여러 젊은 미술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1917년에 설립된 그 독립미술가 협회도 후원을 하게 돼요. 이 독립미술가 협회에서 전시했던 것이 그 유명한 듀샹의 샘입니다. 변기 있죠. 그 협회를 후원했던 것도 거트루드 벤더빌트 휘트니였고요. 잡지 1922년에는 잡지를 폐간을 막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후원을 하게 됐어요. 퍼포먼스와 현대 음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도 후원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병원을 설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뉴욕에 와서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특히 저희가 봤던 것이 저 레지던시라는 건데 요즘에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젊은 미술가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뭐 약간의 여비를 제공하는 것들이 레지던시라고 하는데 이미 1910년대부터 거트루드 벤더빌트 휘트니가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터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이 휘트니는 애쉬켄 스쿨이라는 미국의 화파를 적극적으로 구매한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 작품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이건 지금 어떤 화가가 휘트니를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초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저 작가 애쉬켄 스쿨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작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작품을 수집을 하게 돼요. 이러한 작품입니다. 이제 존 슬론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혹시 화랑에서 보시면 구매할 만한 작품이실까요? 마음에 드세요? 눈이 보배십니다. 당시에는 이런 작가들은 잘 사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좀 더 유럽의 올드 마스터라고 불리는 저기 어디에 약간 르네상스스러운 아니면 약간 바로크스러운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을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젊은 작가
그리고 사실 집에 걸어놓기는 조금 어두침침한 색깔에, 그리고 막 너무 화사한 꽃그림 이런 것도 아닌 거를 구매한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행보였었는데, 거트루드 벤더빌트 휘트니는 계속해서 이 작가들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뉴욕에 있는 프리 컬렉션이고요. 이거는 보스턴에 있는 이자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인데요. 둘 다 이제 미국에 가시면 꼭 방문해 보셔야 하는 미술관인데, 이 사람들이 수집했던 작품들인 저런, 지금 벽에, 빨간 벽에 걸려 있는 저런 작품들이었었거든요. 저것과, 그리고 이 휘트니가 사들였던 애쉬켄 스쿨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애쉬켄 스쿨은 그 잿더리를 그린 그림에서 비롯한 이름입니다. 뭔가 뉴욕의 빈민가라든지 잘 못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당시 뉴욕의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 작품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작품을 수집을 했었고, 당시에 미국의 미술계는 미국에 퍼진 인상주의, 그리고 이 이후에는 아모리쇼 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미국의, 유럽의 조금 더 모던한 미술들, 예를 들면 피카소, 예를 들면 마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흥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안 사주던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작품들을 이제 휘트니가 사게 됐고, 나중에 우리가 미국 미술사를 서술하게 될 때 휘트니가 수집한 이 그림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역사를 만든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많이들 좋아하실 호퍼,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슬러 호머라는 미국의 작가의 작품도 많이 사들이고요. 이렇게 전시회도 열게 돼요. 그래서 휘트니의 이 행보를 보면 누가 산다라고 해서 올드 마스터가 유행이래, 뭐 베로네제가 유행이래 라고 해가지고 사지 않고, 나는 미국의 젊은 작가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수집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취향에 맞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휘트니는 이런 작품들을 계속 샀고요. 그리고 리크 레이스너 같은 잭슨 폴록의 부인이죠. 이 사람도 미국의 작가였고 해서 구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컬렉션으로, 휘트니의 중요한 컬렉션으로 지금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품이 많아졌어요. 하나 둘 점 사다 보니까 작품이 많아져서 1929년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600여 점의 동시대 미술 미국 소장품을 이제 기증하고, 본인이 새 미술관을 세울 돈도 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저러한 작품들을 모았었거든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가보시면 되게 옛날 것들 많이 있잖아요. 루브르처럼 옛날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전시를 하다 보니까 동시대 미술은 조금 우리가 소화하기 어렵고 그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에 휘트니의 제안은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휘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설립해버렸습니다. 1931년에 자기 미술관을 이제 세웠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부호였지만 미술관을 세운다는 거는 거트루드 벤더빌트 휘트니한테도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기장 같은 거 기록을 보면 미술관을 설립한다는데 100만 달러나 든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휘트니 미술관을 이렇게 세우게 되고, 처음에는 8번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했을 때 사진들, 이 기사를 통해서도 남아 있어요. 이때 컬렉션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프리 컬렉션이나 이자벨라 가드너의 집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거 혹시 느껴지세요? 그분들은 본인의 집에 이제 장식할 만한 대가들의 작품을 걸었다면, 이제 거트루드 휘트니는 진짜 오늘날의 이 방화도구도 되게 비슷하네요. 화이트 큐브라고 얘기하는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흰색만 남기고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미술관다운 미술관, 오늘날의 미술관다운 미술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었고요. 1954년에는 이제
거트루드 그 설립자가 사망한 이후에 계속 유지가 되는데 54년에는 54번가에 있다가 66년에는 이제 메디슨 애비뉴로 이동을 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 가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메디슨가에 있는 거 가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거트루드 벤더빌트 휘트니는 미국 미술을 후원을 많이 했었잖아요. 미국 미술을 사고. 그래서 이 설립자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도 휘트니 미술관은 휘트니 뮤지엄 오브 아메리칸 아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미술을 굉장히 잘 후원하는 미술관이에요. 미국 미술이 보고 싶으시면 이 미술관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휘트니 미술관이 진짜 잘하는 것이 휘트니 비엔날레를 여는 거예요. 비엔날레라고 하면 우리 베니스 비엔날레도 있고 뭐 광주 비엔날레도 있고 한데 휘트니 비엔날레도 굉장히 중요한 비엔날레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은 1932년에 했어요. 정말 오래된 비엔날레라고 할 수 있지요. 처음부터도 미국 미술을 잘 보여줬었고 우리가 미술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비엔날레로 꼽히는 게 93년에 있었던 휘트니 비엔날레입니다. 이때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많이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작가로는 바이런 킴이 이때 전시를 했었어요. 다양한 피부색을 마치 추상회화처럼 보여주는 작품을 전시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지요. 근데 이 다양성을 보여준다라는 그 주제도 너무 미국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작가들도 미국 작가들을 많이 보여주고 주제도 미국적인 주제를 많이 보여주는 것이 휘트니 미술관의 특징, 휘트니 비엔날레의 특징이고요. 휘트니 미술관에 가셔서 소장품들을 보시면 정말 좋은 미국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아 오키프 대표적인 여성 미술 작가, 미국의 작가이지요.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정말 많은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칼더의 작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서커스 작품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그래서 휘트니 미술관은 정말 설립자의 그 정신 그대로를 끝까지 계속 잘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한 번 더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뉴욕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휘트니 미술관은 이런 모습입니다. 가서 올해 지금 비엔날레를 마침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뉴욕에 가실 일이 있으면 휘트니 비엔날레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자 기사가 신문에 하나 났던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비엔날레에서도 성조기를 거꾸로 설치한 그 작품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휘트니의 컬렉션도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작품들이 가지고 있고 역시 미국 작가의 작품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거는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전을 하고 있는 섹션조차 지금 보시는 작품은 샌디에고를 베이스로 하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역시 미국에 있는 작가를, 젊은 작가를 계속 후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구나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트루드 벤더빌트 휘트니는 조각가이자 후원가이자 컬렉터이자 미술관 설립자였고 이 사람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휘트니 미술관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컬렉터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던 패기 구겐하임인데요. 1898년부터 1979년까지 살아서 앞서 보셨던 거트루드 벤더빌트 휘트니보다는 한 20년 조금 넘게 어린 사람입니다. 후원자이자 컬렉터이자 갤러리 운영자이자 패기 구겐하임 베니스에 있는 미술관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유년 시절은 역시 대부호의 딸이었습니다. 구겐하임과 셀리그만 집안의 이제 딸이었는데요. 구겐하임은 광산업의 대호라고 할 수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광산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었고 셀리그만은 또 은행가 출신 집안이어가지고 부와 명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집안의 결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패기 구겐하임의 아버지는 벤자민 구겐하임이었어요.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기 기사에도 이렇게 났는데 타이타닉을 보신 분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본인이 1등석 특등실에 타고 있어서 구명조끼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본인은 완전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는 신사다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패기 구겐하임의 아버지입니다. 네, 그래서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50만 달러를 상속을 합니다. 꽤 많은 돈이었어요. 근데 구겐하임 가문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까 다른 친척들은 더 많은 돈을 상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벤자민 구겐하임은 좀 일찍 자기가 이제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안의 사업에는 그렇게 많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기 구겐하임한테 부잣집의 가난한 상속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배경 때문이지만 전혀 사실은 가난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2023년 기준에는 1,500만 달러를 상속을 받았다라고 환산이 되더라고요. 네, 이 패기 구겐하임은 1921년에 파리로 이동을 합니다. 뉴욕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파리로 가고요. 그때 만레이, 마르셀 듀샹, 브랑쿠지 등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미술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작가들로 꼽히는 사람들을 일찍 만났죠. 그리고 1922년에 로렌스 베일이라는 작가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작가가 패기 구겐하임한테 많은 그 파리의 아방가르드한 이런 사람들을 소개시켜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출산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셀리그만과 구겐하임과 아들과 딸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는 1938년에 이제 런던으로 이동을 해서 갤러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혼자 했다라기보다는 허버트 리드라는 미술사학자를 디렉터로 이제 모셔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를 이제 사라, 이 전시를 하자라고 조언을 하게 되죠. 1회전은 장콕도, 2회전은 바실리 칸딘스키, 3회전은 이브 탕기 등등의 전시를 쭉 하게 됩니다. 근데 갤러리마다 특징이 있어요. 갤러리마다 그리고 색깔이 있고 주요 다루는 작가들이 있는데 패기 구겐하임이 다뤘던 작가들을 한번 보시면 취향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콕도이고요. 요즘에도 전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칸딘스키, 그리고 이부탄기입니다. 보시면 약간 꾸물덩꾸물덩하고 초현실주의적이고 그리고 약간 추상적인 이런 화면들을 만들어가는 작가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 방향이 이제 패기 구겐하임의 주 컬렉션이 됩니다. 추상과 초현실주의 이렇게를 자기의 테마로 잡게 돼요.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너무 잘 팔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갤러리, 런던에서 운영했던 갤러리를 통해서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이름을 이제 또 알리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이 작품을 샀어요. 그래서 미국에 온 여자가 돈다발을 풀고 있다. 뭐 이러한 소문도 났던 것이 이 당시의 영국의 모습입니다. 1940년에는 파리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허버트 리드라는 그 디렉터이자 미술 사학자가 리스트를 줬어요. 패기 구겐하임한테. 이런 사람들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그 리스트가 피카소 10점, 클레 1점, 미로 8점, 마그리트 4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패기 구겐하임이 또 그 리스트를 따라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죠. 파블로 피카소 등등의 작품들을 사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공격적으로 작품을 사게 돼요. 이때도 역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이제 세계대전이 또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레제의 작품은 히틀러가 노르웨이를 공격한 날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폭탄이 떨어지는데 가가지고 이제 작품을 산 거죠. 그리고 브랑쿠즈의 작품은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하기 직전에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지 않고 유럽에 계속 남아서 전쟁 중에 남아서 작품을 계속 구매를 한 거예요. 굉장히 목숨을 건 컬렉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작품을 사기에는 아주 최적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작품을 그때 사지 못했었고 작가들은 작품을 팔고 싶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위기가 이제 기회가 됐던 셈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삽니다. 역시 약간 큐비즘스러운 우리가 튜비즘이라고 불리는 레제라든지 아니면 이 추상 조각의 대가 브랑쿠지라든지 이러한 작품들을 자기의 컬렉션으로 가지고 오게 돼요. 브라크, 달리, 들로네, 몬드리안, 피카위아 등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때 패기 구겐하임의 모토는 본인 스스로 얘기할 때 나는 하루에 하나씩 산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았다. 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피카소, 오늘은 피카소, 내일은 마그리트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1941년 7월에 뉴욕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때는 아까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었던 본인의 자녀들하고 이때는 이미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인 로렌스 베일하고 그리고 전 남편의 아내와 전 남편의 아이들 하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같이 왔던 사람 중에 또 중요한 사람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막스 에른스트라는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독일 출신의 작가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유럽에 있기는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패기 구겐하임이 같이 오게 되고요. 이때 막스 에른스트하고 결혼을 합니다. 41년에 결혼을 했다가 45년에 이혼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같이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후원도 하고 그리고 컬렉팅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이렇게 지내게 되죠. 이때 정말 많은 작가들이 유럽에서 뉴욕으로 건너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패기 구겐하임 주위에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막스 에른스트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앙드레 브레통, 초현실주의 수장이라고 얘기한 앙드레 브레통도 있고요. 아까 보셨던 레제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스 에른스트하고 결혼하게 되는 레오노라 캐링턴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르셀 듀샹도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피트 몬드리안도 자리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유럽의 미술가들이 망명을 하게 되면서 미술의 중심이 유럽에서 뉴욕으로 이동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 패기 구겐하임은 듀샹하고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듀샹이 본인의 작품을 패기 구겐하임 스튜디오에 갖고 와가지고 집에 갖고 와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듀샹은 구겐하임한테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다다이즘은 뭐고 초현실주의하고 추상미술은 이렇게 달라. 이게 비슷해.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줬다라고 합니다. 컬렉팅을 하실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듀샹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듀샹에게 구겐하임은 또 좋은 후원자이자 컬렉터이기도 했죠. 작품도 구매를 해서 지금 패기 구겐하임 컬렉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겐하임은 후원자의 역할도 정말 충실하게 했어요. 특히 미국의 미술을, 아까 휘트니도 그랬지만 미국의 미술을 후원하는 후원자의 역할을 잘합니다. 이때 가장 역사에 남은 작가는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입니다. 1943년에 잭슨 폴록에게 매월 $150를 지원을 하게 돼요. 일종의 생활비를 준 거죠. 많은 작가분들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들도 뭐 가르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잭슨 폴록이 작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생활비를 댄 것인데 이때 잭슨 폴록이 대단한 사람이었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맨날 술 먹고 있고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제 패기 구겐하임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됐죠. 그리고 4번의 개인전도 개최를 해줍니다. 그리고 뮤랄이라는 큰 작품도 의뢰를 하게 돼요. 가로 보시면 604cm입니다. 거의 벽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도록에서 책에서 미술 작품을 보시게 되면 꼭 사이즈를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는데 이렇게 도판으로 보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센티미터를 확인하면 진짜 큰 작품이구나.
우리 집에 걸기는 약간 어렵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는 한 이 정도 되는 작품이었고요. 이때 벽에다가 직접 칠하지 않고 캔버스를 크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동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술과 후원을 위해 일합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인류에게 많은 즐거움을 준 걸로 충분하죠 라는 것이 패기 구겐하임의 말이었습니다. 강아지를 항상 많이 안고 있어요. 그리고 금세기 미술이라는 화랑을 이제 뉴욕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금세기 화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술관이라든지 갤러리하고는 약간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아주 실험적이고 좀 도전적이기도 하고, 도대체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거야? 라든지 뭐가 판매하는 거야? 라는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아주 실험적인 전시 방식을 선보입니다. 근데 전시된 작품들을 보시면 패기 구겐하임의 그 컬렉션의 방향이 비슷하구나, 예전에 그 허버트 리드하고 같이 했었던 영국에서 했던 화랑이랑 비슷하구나라는 것도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초현실주의 그리고 약간의 추상미술, 이것들이 혼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전쟁 중이라 한가하게 화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비난을 받거나 위험스러웠다는 걸 패기 구겐하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화랑을 하는 거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말을 했었고요. 오프닝에 첫 개최하는 오프닝에 귀걸이를 함으로써 자기의 컬렉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한쪽 귀에는 이브탄기의 귀걸이를 걸어요. 그리고 한쪽 귀에는 알렉산더 칼더의 귀걸이를 겁니다. 마음에 드세요? 귀걸이? 그러니까 한쪽엔 이거, 한쪽엔 저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쪽은 초현실주의, 한쪽은 추상미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추상미술과 초현실주의를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전시 첫날 오프닝에서 보여준 거죠. 아주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뭐 마그리트라든지 몬드리안이라든지 칸디스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작품들을 수집을 계속하게 돼요. 사실 패기 구겐하임은 워낙 그 남성분들하고의 그 연애사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만 많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컬렉터로서도 아주 뛰어난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미술가들을 계속 수집을 해요. 입체파, 추상미술, 또 초현실주의를 계속 구매하는 한편 미국의 젊은 미술가들도 구매를 하고 후원을 계속합니다. 로버트 마더웰이라든지 잭슨 폴록이라든지 마크 로스코, 클리포드 스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라고 얘기하는 정말 중요한 사조의 핵심적인 인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마 패기 구겐하임이 없었다면 계속 활동을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오늘날의 그 이름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패기 구겐하임이 계속 그렇게 후원하면서 작품을 샀고요. 1943년에는 여성미술가에 대한 기획전도 만들어냅니다. 31명의 여성미술가들을 모아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우리가 미술사, 현대미술사에서 여성미술이 되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는 1970년대 후반 뭐 이때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요즘에 진짜 핫해요. 근데 1943년에 이미 여성미술가들을 모아가지고 전시회를 했다라는 거는 진짜 시대를, 미래를 미리 보는 안목이 있었다라고도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요. 1947년에 유럽으로 복귀합니다. 어디 가서 살까 열심히 궁리하다가 베니스에 있는 팔라쪼를 삽니다. 그래서 베니스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48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자신의 컬렉션을 전시합니다. 유럽에서 폴록이라든지 고르키라든지 뭐 이런 로스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그때까지 보여진 적이 없는 신진 미국 작가였거든요. 근데 패기 구겐하임의 컬렉션을 통해서 유럽에 소개가 됩니다. 지금 이탈리아 대통령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본인의 컬렉션을 대중에게 선보이게 되죠. 칼더의 작품도 걸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추상미술 그리고 초현실주의 여전히 수집하고 보여지고 있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시회가 정말
정말 인기가 많았고 사람이 정말 많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랬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새로운 미국의 미술이 이렇게 막 초대되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니스에서 폴록 전시를 개최를 하고 나서 또 순회전까지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폴록은 패기 구겐하임이 정말 많이 후원했고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큰 작품이죠. 221.3cm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을 이제 대중한테 조금씩 공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정 저녁에만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컬렉션을 이제 오픈을 합니다. 예전에 파리에서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사람도 자기 집에 뭐 피카소라든지 마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걸어놓고 관람객들을 불러서 오픈을 했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베니스에서 패기 구겐하임이 본인의 컬렉션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런던에도 갑니다. 테이트 갤러리에서 초대받아가지고 본인의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게 돼요. 이 무렵에 잭슨 폴록이라든지 미국의 미술은 많은 이유로 외국에 많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또 냉전 시대라서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사실주의를 많이 프로모션하고 미국에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야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잭슨 폴록 같은 추상 표현주의들을 많이 프로모션하거든요. 이때 뭐 CIA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후원했다, 모마 이런 데가 같이 후원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패기 구겐하임도 베니스 등등에서 폴록을 지원하는 한편 영국에서는 본인의 컬렉션들을 또 전시를 했던 거죠. 뭐 피카소도 있고요. 저기 이브 탕기도 있고요. 폴록도 있고요. 그래서 이 테이트에서도 굉장히 패기 구겐하임 컬렉션에 관심을 많이 보였고 어떻게 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러한 얘기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패기 구겐하임의 컬렉션으로 그냥 남게 되었습니다. 패기 구겐하임은 휘트니랑 달리 자녀들이 자기의 컬렉션을 잘 보살필 상황이 있지는 않았어요. 딸은 먼저 사망을 했었고 아들도 그렇게 미술관을 운영할 건 아니었어가지고 이 많은 컬렉션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솔로몬 구겐하임한테 이제 그 권을 줍니다. 권리를 주게 돼요. 삼촌이죠. 솔로몬 구겐하임이 삼촌이고 삼촌에게 기증도 하게 되고요. 자기의 팔라조도 기증을 하고 컬렉션도 기증을 하게 돼요. 사이가 막 엄청 좋거나 그랬다고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래도 본인의 이제 자식 같은 컬렉션을 가장 잘 돌봐줄 분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전시회도 이렇게 한번 했었었고요. 69년에 전시했던 모습입니다. 보시면 브랑쿠지 아까 독일 폭격했던 그때 샀던 것도 있고 또 마그리트도 있고 한 모습입니다. 지금 베니스에 가시면 베니스의 패기 구겐하임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 베니스 비엔날레 하면은 꼭 같이 들리시는 코스가 비엔날레 보시고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 가시는 건데 너무나 멋지게 관람객들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로스코라든지 폴록이라든지 아니면 마그리트라든지 칼더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보실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베니스의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이 패기 구겐하임이 글도 많이 썼어요. 자서전도 많이 남겼는데 정말 두껍고 본인이 얼마나 많은 남성들을 만났는지 정말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 모든 글 중에 가장 심금을 울리는 구절은 여기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나는 미술 컬렉터가 아니다. 나는 미술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본인의 컬렉션이 진짜 미술관이 된 케이스이죠. 그래서 패기 구겐하임 또한 후원자이자 수집가이자 갤러리 운영자이자 미술관 설립자로서 아주 미술계의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휘트니하고 구겐하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에 서두에 저렇게 상위 0.001%의 사람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자기의 컬렉션의 방향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리고 후원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국의 미술을 후원한다. 지금 당장은 어마어마한 작가가 아닐지라도 나는 미국의 미술가, 젊은 미술가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컬렉팅하고 그리고 소장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오키프의 작품이라든지 폴록의 작품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 그 본인들의 철학, 방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설립을 했는데 진짜 미술관이 된 컬렉터가 이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뉴욕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새로 오픈한 이곳도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이분들한테 배우는 컬렉팅의 노하우라고 얘기할 때는 일단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많이 보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나서 내 취향은 이런 것 같아라고 이제 성립이 되면 나는 누가 뭐래도 폴록을 살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오키프는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템이 생기고 본인의 취향을 따라가다 보면 그 색깔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구상주의 미술을, 미국의 구상미술, 에슈켄하파를 살 거야. 라든지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은 중구난방의 컬렉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말 뚜렷한 색깔을 가진 또 스토리를 가진 그러한 컬렉션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방향성이 확실하면 누가 뭐 샀다더라, 뭐가 잘 나간다더라 이거에 귀를 팔랑거리지 않고 본인의 뚝심을 가지고 컬렉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그냥 나 폴록은 그냥 1, 2년 후원하고 말 거야가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후원을 하거든요. 뭐 호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요. 그래서 지속적인 마음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후원자의 마음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샀기 때문에 혹시 작품 사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내가 산 작가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게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보는 안목이 내가 후원하는 마음이 정말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휘튼이랑 구겐하임이랑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컬렉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컬렉션도 더 재미있고 더 오랫동안 컬렉팅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외국 얘기만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예를 들면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라든지요. 그래서 지금 옛날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새로 오픈했어요. 보화각이라는 전시 새로 오픈했고 대구에 이제 9월인가요? 오픈하죠. 대구에 간송미술관 또 오픈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또 고 이건희 회장님도 엄청난 한국미술의 후원자였었죠. 그래서 지금 호암미술관도 있고 서울에는 리움도 있고요. 그리고 송현동 부지에 이제 근대미술관이 설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이분이 엄청 핫하시죠. 아시는 그 RM님, 이분도 한국 근현대 미술을 정말 많이 후원을 하시는 마음으로 또 컬렉팅을 하고 있어서 한국 미술에도 정말 든든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국 미술도 더 기대하게 되고 아마 오늘도 이 부스들에서 많은 작품들이 또 작가들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 디아프에서도 중요한 컬렉터님 분들이 당연히 계시고 또 앞으로 더 멋진 구겐하임과 휘트니에 능가하는 컬렉터님들이 탄생하시기를 빌면서 저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저희 Q&A 타임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질문이라든지 뭐 코멘트라든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답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Q&A 타임을 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든다는 딱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강의를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거나 너무 못해서 물어볼 거리가 없거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질문은 없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뭐 인스타그램 등등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또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